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까지 가산동 콜센터에서 평소처럼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한 콜센터 직원은 78명으로 금천구는 이들에 대해 오늘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만민중앙교회 60대 교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이 80세 이상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6명 가운데 1명꼴로 사망하고 있는데 절반이 산소 치료를 받는 등의 중증 이상이라서 사망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생계지원금으로 전국의 70% 정도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약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조율됐는데 당초 정부 안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고소득층을 빼고 중산층까지 포함해 1,400만 가구 3,500만 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모레 수요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제는 늘어난 국내 확진자 가운데 40% 가까이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해외 유입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의무 자가격리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울부짖는 모든 이들을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29일은 우리 모두에게 눈물의 일요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지난 27일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주례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의 조주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단순 시청자에 대해서도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시청과 소지 행위가 함께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확진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이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인 지난 27일까지 가산동 콜센터에 출근해 평소처럼 근무를 했습니다. 한동안 진정 국면을 보이던 콜센터의 집단 감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오늘 이들과 같이 근무했던 콜센터 직원 78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 지금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제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4월의 첫날인 모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조치입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입니다. 어젯밤까지 확인된 만민중앙성결교회 확진자는 23명입니다. 서울 금천구청은 이 중 49살 A씨와 54살 B씨가 가산동의 한 콜센터에서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정상 근무를 하다가 28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2차 감염 우려가 커지자 금천구는 콜센터 근무자로 파악된 78명을 대상으로 오늘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콜센터는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비말에 의한 집단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구로구 콜센터에선 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만민중앙교회 60대 교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인천시 환자는 모두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늘면서 지역사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선 미국에서 귀국한 30대 남성이, 제주도에선 남미 여행을 다녀온 20대 여성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지난 20일 경북 경산의 서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86세 여성이 안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매와 고혈압, 파킨슨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인과 같은 80세 이상 국내 확진자의 사망률이 한 달 사이 17.5%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86세 여성 A씨는 지난 1월부터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매와 고혈압, 파킨슨 질환 등 지병이 있었습니다.
A씨 같은 80세 이상 확진자는 6명 중 1명꼴로 숨지고 있습니다. 대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가 많이 또 꾸준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 방역 당국으로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의 하나입니다. 방역 당국이 연령별 사망률을 분석해봤습니다. 80세 이상 확진자 사망률은 지난 2일 3.7%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일 10%를 넘겼고 어제 17.5%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80세 이상 확진자 중 절반이 중증 환자입니다.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나이가 많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최근 귀국한 유학생들 가운데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만 유학생 13명이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제주 여행을 다녀온 학생과 어머니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사과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강남구에서 영국 유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하루 동안 발생한 해외 접촉 감염자는 15명, 이 가운데 10명이 학생입니다. 유학생 대부분은 휴교령이 내려지거나 기숙사가 폐쇄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 귀국한 24살 A씨와 런던에서 온 19살 B씨는 특별한 증세 없이 확진됐습니다. 런던에서 유학 중인 딸과 함께 귀국한 46살 여성은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하다 고열이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인 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달 동안 미국 뉴욕에 머물다 온 50대 여성도 확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은 강남구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유학생 딸의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강행해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구가 여행길에 나설 땐 의심 증세가 없었다고 해명하자 여행 당일 증상이 있었다고 강남구가 먼저 조사해 전달했다고 반박한 겁니다. 강남구청에서 수행한 역학조사 보고서가 저에게 전달해 왔고 20일 날 임상 증상의 발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도가 새로 알아낸 게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역학조사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순균 구청장은 모녀 관련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동 제한 명령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스페인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전날보다 838명이 늘어난 6,52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새 가장 많은 사람이 숨진 겁니다. 7만 8천 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수도 마드리드 인근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경찰관 5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2,000명이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은 지난 14일부터 15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4월 12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영국 역시 지난 23일부터 3주간 발동한 이동 제한 명령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에선 확진자 증가 추세가 누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9만 8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5.6% 늘었습니다. 매일 10% 안팎으로 늘었던 데 비해 증가폭이 줄어들어 현지에선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아프리카의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13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의료 여건이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어제 아프리카 확진자가 4,28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날보다 358명 추가됐고 사망자도 134명으로 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과 아시아보다 확진자 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24일 아프리카 확진자는 1,988명이라고 발표했는데 닷새 만에 2배로 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17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집트 576명, 알제리 454명, 모로코 402명 순입니다. 아프리카는 의료 여건이 열악해 코로나19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일단 현지에선 야간 통행을 막고 국제선 항공편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서부 말리에선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고 AFP 외신이 전했습니다. 말리는 지금까지 확진자 18명이 나왔고 이 중 1명은 투표 하루 전인 그제 숨졌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 방학이 더 길어지게 될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정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아진 요즘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위로를 전했습니다. 격리된 이들, 치료 중인 이들,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 모두와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면서 자신도 함께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바티칸에서 아침 미사를 주례한 프란치스코 교황. 먼저 비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격리됐거나 치료 중인 이들, 독거노인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지 못하는 부모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이 울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님께 은총을 간구하자며 29일은 우리 모두에게 눈물의 일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은 같은 날 인터넷으로 중계된 주일 3종 기도에서도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Per favore, non dimenticatevi di pregare per me. Io lo faccio per voi. Buon pranzo e arrivederci. 앞서 교황은 지난 27일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를 주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들을 돌풍의 회오리 속에 버려두지 말아달라며 인류의 구원을 청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 홀로 선 교황의 모습은 가톨릭 신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교황과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가 됐고요. 적용되는 날짜는 4월 첫날인 모레부터입니다. 권고가 아닌 의무 조치입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이었던 외국인 입국 금지도 이제는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20대 남성은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PC방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확인돼도 책임을 물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동남아 방문자의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습니다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진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의무 격리 대상이었지만 이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해외 유입을 막으려면 국내로 들어오는 감염자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란 판단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의무적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700여 명. 이 추세라면 다음 달 10일쯤 이들만 해도 5만 명에 달합니다. 다음 달부턴 이보다 많은 인원이 매일 추가 격리되는 겁니다. 머무를 만한 곳이 없는 경우엔 정부가 시설을 제공하는 대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도 논의 중입니다. 한 10% 정도 되는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하는 방안과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검역이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수사에 들어간 것만 40여 건입니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 대상이 늘어나면서 입국자 관리가 방역 성패의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오늘 또 관심이 집중되는 소식이죠. 긴급 생계지원금을 어디까지 얼마나 줄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방안을 확정해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있었는데 당초 정부안보다 좀 더 많아진 전국의 70% 정도의 가구에 약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가칭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막판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4인 가구당 100만 원가량의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를 주기로 한 건데 어디까지 주느냐가 쟁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 2,050만 가구 중 50%, 약 1,000만 가구에게만 주자고 했지만 JTBC 취재 결과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로 대상이 넓혀졌습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보다 미친 중위소득 100%인 가구에만 주려고 했다가 150%로 대상을 넓힌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 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적으면 적게, 많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고소득층을 뺀 전국 3,500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재원은 8조에서 9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중앙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기보다 20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눠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도 있어 형평성과 중복 논란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여성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조주빈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오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순히 이런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는 게 경찰 방침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할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경찰의 판단은 이겁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기능이 있고 따라서 단순 시청도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찰이 박사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본 이들을 모두 처벌하기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워낙 대화방이 많은 탓에 정확한 숫자는 집계 중이지만 최소 수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마땅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 즉 보관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소지라는 대목과 텔레그램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법리 적용을 위해 실제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으로도 진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일시적으로 소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이 가능하고 유포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소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벌을 해야지. 경찰은 기존 판례와 텔레그램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7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국 순위는 10위 밖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0만 명에서 10만 명이 더 늘어나는 데 딱 이틀이 걸렸네요. 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자료에 따르면 29일 기준으로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70만 4,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만 명이 넘으면서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와 중국, 스페인,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10위권 밖이 됐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지난 27일 60만 명에 도달한 뒤 불과 이틀 만에 10만 명이 늘어서 70만 명이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3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많고 그 뒤로 스페인, 중국, 이란,
미국, 프랑스, 영국 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주목해야 할 한 곳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곳, 바로 일본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으로 하루에 100명이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집단 감염 때문이라고요?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 새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요미우리 집신문 집계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124명, 또 지난 토요일에는 202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한 것인데요.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의 집단 감염이 일본의 확진자 급증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러시아 모스크바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주민의 이동을 제한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확진자는 1,500명을 넘기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모든 모스크바 거주자들은 오늘 30일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자발적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형식상 자발적 격리지만 당국이 이행을 강제하고 또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가해지면서 사실상의 의무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다만 병원 등 긴급 상황과 또 집 근처 100m 이내에서 애완동물을 산책시키거나 쓰레기를 버려 나가는 것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또 직장인의 출퇴근도 허용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 이후에 두 번째 보도국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4.15 총선 비례대표에 도전한 후보 10명 가운데 3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음주운전 등 전과 18범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과 집시법 위반 등 전과 10범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여상규, 박맹우, 백승주 의원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깁니다. 이들 3명이 오늘 입당을 하면 미래한국당은 현역 국회의원 20명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이 봉하마을을 참배했습니다. 두 당이 잇따라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진보 진영의 친노 적통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주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이 기간 84배 올랐습니다. 국민 1인당 GDP가 18배가량 오른 상황에서 담배값은 이에 못 미치는 15배에 오르는 등 유형 재화의 실질적 가격은 내려갔고요. 19배 오른 서울대 등록금을 포함해서 일부 서비스는 GDP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피해로 빚을 못 갚게 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최대 2조 원어치 사들이는 건데요.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한 방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새롭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신입 경력 사원 채용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직접 대면하는 면접을 하지 않고 화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실기평가 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상황이 진정이 된 뒤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국내에서 10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층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원 이후 자가격리를 3주 동안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에 가담한 교직원이 있을 경우 직위를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학생 성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 붉은 여우가 어제 청주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1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오전에 한 대형 쇼핑센터 인근에 나타났다가 자취를 감췄는데 저녁 8시쯤 다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한 여우를 국립공원공단에 인계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 5종을 환경부가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 줄무늬 목거북, 미국 선녀벌레 등입니다. 학술 연구나 교육용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과 사육이 금지가 됩니다.
팔이 골절돼서 국내에서 수술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회복 중이던 손흥민 선수가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커지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팀 훈련센터도 폐쇄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재활에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 작곡자이자 지휘자 펜데레스키가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폴란드의 음악 대통령으로 불립니다. 1991년에는 우리 정부 위촉을 받아서 한국 광복을 그려낸 교향곡 5번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늘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고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또 얼마나 지급하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의 조주빈이 오늘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 구치소에서 새 변호인을 접견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요. 딸 표창장 진위 여부를 두고 오늘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 교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공기도 매우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전주 8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쌀쌀했던 동해안 지역은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산업금이 없어 착한 택시 회사로 알려진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이사장 거취를 둘러싼 내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속 기사가 회사 간부 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건데 피해자는 지금 중태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택시 회사 사무실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모니터는 녹아내렸고 각종 서류도 불에 탔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1시쯤 일어났습니다. 한국택시협동조합 소속 기사 A씨가 재무담당 이사에게 신어 2통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겁니다. 제가 아침 출근하면 한 20분경에 출근을 했어요. 여기서 막 불꽃이 올라가더라고요. 피해자는 수도가로 뛰어갔고 목격자는 물을 뿌려 불을 껐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 양동해가지고 사람의 몸에 불은 껐습니다.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이 만든 한국택시협동조합은 기사에게 산업금을 받지 않아 착한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내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송을 당하는 등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언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간둘 테니까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 신나 2병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피해자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A씨를 쫓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6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밖에 쌓여있던 철물점 자재 등이 탔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농협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 코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내부와 ATM기 4대 등을 태우고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거창군 웅양면의 돼지 농장에서도 어제 오후 화재가 있었습니다. 축사 안에 있던 돼지 2,000마리가 폐사했고 축사 5개 동 1,2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구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준 한 지자체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일었던 일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에게 간 마스크가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노원구는 이달 중순 구민들에게 마스크를 2장씩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320여 세대에 전달한 통장 A씨가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구청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청이 주민들에게 나눠줬던 마스크도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세종지방경찰청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식약처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제품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구청은 이런 무허가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를 섞어 16억 4,4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1,500원에 파는 식약처 인증 마스크보다 더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 마스크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서 돌렸다는 거는 저는 생색내기밖에라고 생각이 안 돼요. 이에 대해 구청은 식약처 인증을 못 받은 건 알았지만 불법 제품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가격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재난 시기이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 푼이 아까운 예산을 더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남 등 상당수 서울 지자체들은 구매한 마스크 수량과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1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할 뜻을 내비치자 신중론이 제기된 겁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10만 명 넘게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이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일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 말입니다. I would say between 100 and 200,000 cases. Deaths. I mean, we're going to have millions of cases, but I just don't think that we really need to make a projection when it's such a moving target that you could so easily be wrong. 예측이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미국 코로나19 환자는 13만 7천 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400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파우치 소장이 신중론을 제기한 겁니다. Because if you release the restrictions before you have a good eyeball on what's going on there, you're going to get in trouble. 비판을 자제하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As the president fiddles, people are dying, and we just have to take every precaution. 야당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7% 지지를 얻어 49%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7%포인트로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계 전반에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 경화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수혈에 나선 정부 대책도 집중적으로 평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생계지원금으로 전국 70% 정도 가구의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100조 규모의 긴급 기업 구호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례없는 돈풀기 정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계지원금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전국의 70% 정도 가구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 원가량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이 100만 원 정도 4인 가족에게 지급을 하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서는 효과적일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교수님. 예, 뭐 100만 원 지원한다는 거는 뭐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하면 10만 원 한 것보다는 10배 크니까 네. 그만큼 그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부양이 효과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기 부양과는 사실 거리가 멀고요. 이 말 그대로 긴급 지원 자원금일 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주는 거지. 이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번에 제가 볼 때 재난기본소득 하면서 굉장히 흔들렸던 게 이 비상경제의 원칙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비상경제의 가장 원칙이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량 실업이 오기 때문에 지금 다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이 쓰러지지 않는데 1차 방점을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뭐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이번에 이게 사실 많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이 재난 기본소득 막 논쟁이 나오다가 네. 아니, 재난의 기본소득은 아니잖아. 그래서 재난의 긴급 지원으로 이제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남는 문제는 뭐냐 그런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3분의 2는 30인 이하 사업주에 있습니다. 다 영세한 데 있어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2명 중에 1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지금 특별한 어떤 비상대책은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뭐 중소기업 정책자금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 경우가 지금 뭐 돈을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도 못 낼 이런 형편이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 그리고 예를 들어 전기료부터 여러 가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와줄 거냐.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이면 1년을 유예를 한다든지 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그 돈은 누가 감당할 거냐? 그건 결국 국민이, 세금이, 정부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프라 부분이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아, 그럼요. 이로 인해서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실업 사태도 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는 도산을 막기 위해서 기업 긴급 구호 자금 네. 100조 원을 지금 투입하기로 했었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러시죠. 하고요. 네. 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생계 지원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린다면 제가 돈맥경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후반부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네. 이게 현금은 아니고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뭐 상품권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가 크게 뭐 감소한 상태인데 네. 이 상품권 등을 사용하게 되면 네. 돈이 좀 돌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화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또 3개월 내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막 쓰기 때문에 그때는 반짝 쓰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막 소비가 진작이 돼서 경기가 부양한다는 네.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더 힘든 거는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현금을 주면 세금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류 부분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만 원씩 주니까 경기 부양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못 읽고 있다. 진짜 필요로 한 거는 내가 쓸 돈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네. 그 돈에 긴급하게 쓰면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지. 이 돈은 반드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에서 물건을 사야 된다든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현금을 받는다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품권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예. 또 사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공과금을 못 네. 내가지고 쩔쩔매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게 좀 네. 큽니다. 황세훈 연구위원께서는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소비 진작 효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정부
정부 정책은 첫 번째는 기업의 도산을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지금 발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업을 도산을 막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조금 곤란하고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업 도산을 막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탄을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결국 이것이 기업의 도산까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번 이제 지원금의 규모가 약 8조에서 9조 원 정도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1년 GDP 규모가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2천조 원의 0.5%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리고 이거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성 지원입니다. 단시간 내에 반드시 이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지나치게 위축됨으로써 기업에 부담이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수준의 가구에만 지원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00% 네네. 이하가 되겠죠? 네네. 그랬는데 이걸 이제 150%로 늘리는 것이 어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 조율 결과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위는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네.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외국의 이제 국제기구 같은 데서도 150%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권고안들을 내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할 때 가급적이면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위는 좀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업 긴급 구호 자금 100조 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뭐 여러 그 매체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칼럼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100조 원의 긴급 구호 자금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할 경우에 정부 지원에만 매달리는 좀비 기업을 더 양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회사채 이런 발행할 정도의 어떤 신용도 안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막 살리다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만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현재 100조 원 부분에서 주된 대상이요. 회사채나 뭐 기업음이나 이런 걸 발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자칫 뭐 꼭 살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좀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말 그대로 영세 중소기업들 이런 데 경우는 사실은 지금 뭐 완전히 운전 자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 부분은 지금 아예 사각지도로 돼 있으니까 지금 100조란 긴급 자금 안에 그게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내가 한 30인 지금 사장이에요. 중소기업. 내가 지금 정부에서 돈을 정책 자금 한 5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지금 상환을 해야 되고 막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 영세 기업들 경우는 정부의 어떤 이 정책 자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전기요금부터 해가지고 뭐 사회보험료 등등 이 공과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지출은 꼬박꼬박 해야 돼. 그걸 안 하게 되면 차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100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분을 하는데 우선은 너무 회사채, 기업음 해가지고 이 금융시장 안정 쪽에 역점을 둔 부분이고 이 금융시장 안정화 부분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많은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반면에 들어가지고 금융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이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많이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쪽 부분은 정책 자금 부분을 더 과감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부실 자산 안을 건 안는 각오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하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 부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감당해주는 뭐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00조 긴급자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이거를 지금 단순화시켰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과 이 고용 구조 부분과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외환위기 때 우리가 굉장히 실수한 부분들이 뭐냐 그런다면 IMF의 눈에서 비춰진 한국 경제를 진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멀쩡한 회사가 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인데 막 쓰러진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멀쩡한 회사가 네.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연하죠. 거죠? 자, 그런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비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경쟁력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스스로 퇴화하거나 네. 문을 닫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까지 다 감당한다 그런다면 사실 우리가 좀비 기업을 살리려는 말이죠. 돈은 얼마 없는데 네. 사실 우량한 기업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른바 기업 생태계에서 좀비 기업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쓸만한 기업들은 다 시름시름해가지고 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게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세훈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좀비 기업에 대한 우려 말입니다. 네, 좀비 기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모든 기업에 다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있을 때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부분일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구조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 내지는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펄펄 끓을 때는 일단은 열을 내려놓고 체질을 조금 그래도 좀 건강하게 바꿔놓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와 그다음에 한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 안정화 조치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채권 시장 안정화 펀드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 위기로 해서 조금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트랙은 사실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 의해서 조금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아니라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여론도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투 트랙 이제 방식으로 지금 지원안들이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0조 원 가운데 사실 절반 정도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대출을 6개월 내지는 1년적으로 자동적으로 연장을 해주는 안들, 그다음에 이자를 감면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열이 펄펄 끓는 환자의 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앞서서 일단 살려야 된다. 열은 내려야죠.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좀비 기업을 일부러 뭐 문 닫으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한정된 100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100조를 어디부터 줄 거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가지고 좀비 기업이나 정말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이나 똑같이 주자고요? 그건 안 되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지. 좀비 기업을 일부러 막 문 닫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100조 원을 우선순위 어디에 둘 거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회사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괜찮은 일자리야. 그 회사를 먼저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좀비 기업 있는 거 뺏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비 오는데 뭐 우산 뺏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앞으로 될 만한 기업들은 더 밀어줘가지고 절대 쓰러지지 말게 하라는 거죠. 이 회사들은 6개월만, 1년만 버티게 되면 앞으로 탁 클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지원 자금 내에 있어가지고 허점이라는 거죠. 그게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누구부터 구출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영세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말이죠. 90% 이상이 다 거기서 일합니다. 특히 30일 이하에 일하는 사람들이 3명 중에 2명이 거기서 일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보면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 경우는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대량 실업 걱정하려면 중소기업 대책이 더 나와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 대책을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 다 퉁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회사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회사채나 기업은 발행할 정도면 그 회사 상당히 큰 회사죠. 이미 신중평가도 된 회사들이고 반면에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이런 쪽은 누가 하냐 한다면 오로지 주거래은행만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담당 은행이 무슨 특정 은행이라면 그 은행 그 회사 사실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책특권을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 괜찮은 회사 하면 지원하세요. 네. 그건 우리가 정부가 분명히 지급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은행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 이 작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때 걸릴 시간은 한 2주일 걸릴 시간을 뭐 며칠 단축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회사는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냐? 최우선으로 가야 될 회사는 다름 아닌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그런 회사부터 먼저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원칙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00조 원 또는 200조 원 늘린다 하더라도 그걸 어떤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구출할까요? 에 대한 답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펴는 모습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물론입니다. 보십니까? 일단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획일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 중에서도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까지 경영 상태가 괜찮았던 대기업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투 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전까지 괜찮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 성격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만 해주면 일시적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이런 대기업들은 다시 정상화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전까지 괜찮았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사실상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유동성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함과 동시에 이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지 여기에까지 게임 플랜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주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또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이 코로나 사태의 경우는 세계 경기 침체는 이미 왔어요. 네. 무슨 미국이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정말 유럽에서 우리가 선망했던 이탈리아는 사망자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명 국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뭐 세계 경제 침체가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고 얼마나 골이 깊으냐의 문제지 이건 뭐 불가피한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다 개방 경제입니다. 수출하고 뭐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끌고 가는 데인데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라면 요번 이 경기 침체 꽤 오래 가겠는데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이때는 우리한테 장점은 뭐지? 우리한테 기회는 뭐냐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아주 재미난 일들이 이런 거예요. 한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방역이 잘 됐네. 근데 방역 잘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의료나 방역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본 거예요. 만일 원격 의료를 우리가 허용했다라면 아마 대박 났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 원격 의료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 뭐 예를 들어 상암동에 센터가 있다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류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지금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그 세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디지털 기술 우리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오 이 부분이 강점이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잘 융합해 가지고 이걸 기회로 갈 것인지 그리고 요번에 분명히 드러났던 거는 나라마다 막 이동이 많으니까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빅데이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우리가 좀 디스플레이를 따진다라면
예를 들어 이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표정이 읽힌다고 한다는 말이죠. 금방 합니다. 아, 이 사람 환자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런 류 기술들을 지금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 그다음 코로나 치료제, 예, 연구소가 문을 열어야 돼요. 연구소가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 모든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그거 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게 지금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다가는 결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해서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황세훈 연구위원께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업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현재 상황은 유동성 위기라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유동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혹은 정책금융에 의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위기 상황은 이전에 97년의 위기나 혹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서 그 종료 시점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의 개발 시점이 사실은 이번 위기의 종료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실 심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 그리고 모든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백신의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빠르게는 올해 안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때까지 어려움들을 유동성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원격 진료와 말씀해 주셨듯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량 실업에 대한 얘기는 오늘 자세하게 나누지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업 긴급 구호 자금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도산을 막는데 또 그리고 대량 실업을 막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휴일을 지나고도 이곳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방역 지침을 어겨서 예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역시 이에 따르지 않고 어제도 예배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예배에 참석한 전원을 고발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종교 탄압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주말 예배를 보려는 신도들이 교회 앞 골목길까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11시부터 2시간 가까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어겨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예배 등을 하지 말도록 한 겁니다.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 중 일부는 체온을 재고 명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신도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선 신도들이 집회금지 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서울시 지원! 왜 종교 탄압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교 탄압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오늘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고발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 시내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선 신도와 신도의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환자가 20명 넘게 늘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모레부터 적용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 여기에 정부는 외국인 입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수원에 사는 30대 영국인 남성 A씨가 태국에 갔다 입국한 건 지난 20일입니다. 코로나 최초 증상은 태국에 있을 때인 지난 14일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입국 후 5일간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수원과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이용했습니다.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3일 증상이 심해져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고 나서도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겁니다. 확진 결과가 나오는 지난 24일엔 스크린 골프장에 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분이 증상이 있으니까 자가격리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검사받은 이후에도 시내를 이제 돌아다녔고 A씨와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23명입니다. 아직 이들 가운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온라인에선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A씨에 대해 감염병 위반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A씨 증상이 호전되면 강제 추방 여부를 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까지 가산동 콜센터에서 평소처럼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한 콜센터 직원은 78명으로 금천구는 이들에 대해 오늘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만민중앙교회 60대 교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경우 사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방역당국이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평균의 10배가 넘는 17%가량인데 현재 치료 중인 80세 이상 확진자의 절반은 중증 이상의 상태라서 사망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생계 지원금으로 전국의 70% 정도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약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율됐는데 당초 정부 안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고소득층을 빼고 중산층까지 포함해 1,400만 가구 3,500만 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더 강화된 조치로 앞으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모레부터 실시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울부짖는 모든 이들을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29일은 우리 모두에게 눈물의 일요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지난 27일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주례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의 조주빈이 오늘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단순 시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 적용될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점을 감안해서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의 조주빈은 유료 회원이었던 한 사회복무요원과 한 여자아이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기도 했었지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강 씨는 과거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 씨를 9년간 살해 협박했습니다. 심지어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A 씨의 딸을 살해하기로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A 씨와 A 씨 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협박한 겁니다. A 씨는 결국 이 두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2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A 씨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강 씨가 이 청원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그 다음엔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강 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A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집 해제 기준인 1년 6개월이 안 돼 다시 복무하게 됐습니다.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제도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원 관련 시스템을 사용할 정식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의 원인이 됐습니다. 감독기관인 지자체는 강 씨의 전과 기록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주빈은 과거 보이스피싱 및 마약 사범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신고 보상금과 경찰 감사장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중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중국판 N번방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인 야마오 논단입니다. 아동의 나체 사진 등이 올라와 있는데 회원수가 860만 명이 넘습니다.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내용을 보려면 돈을 내고 VIP 회원이 되거나 25명에게 사이트 주소를 전파하라고 돼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현지 시간 28일 당국이 이 사이트들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해당 사건이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N번방과 비슷하다며 중국판 N번방 사건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중국인 프로그래머는 문제가 된 사이트 중 일부 서버가 서울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도 N번방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8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이 암호화된 앱에서 억지로 성노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제목으로 N번방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법은 여전히 많은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오늘 오후에 다시 불러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던 조주빈은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주빈 그동안 변호사가 사임을 해서 홀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이제 뭐 다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서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혐의 사실 자체가 12개나 되는 데다가 각각의 혐의 사실마다 사실 수사 건이 수백 건이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마도 70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에서 본인에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보겠다. 그리고 자기가 법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또 변호인의 상담을 거쳐서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다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2번 정도 그동안 뭐 검찰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 배경이라든가 범죄를 하시게 된 동기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혐의 하나를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을 느꼈겠죠. 네,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는 크게 12가지입니다. 뭐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는 혐의가 뭔가요?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범죄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부분하고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부분이 직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7가지가 있으면서 성폭력 혐의 자체를 조주빈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도 없고 그다음 굉장히 가볍게 처벌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폭력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처벌도 가능하고 또 검찰 수사에서는 이제 특이한 부분은 과연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조주빈 내지는 주변에 있는 아주 좀 굉장히 많이 개입한 직접적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같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은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혐의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이 부분까지도 폭넓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조주빈이 현재까지 받고 있는 혐의만으로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굳이 성폭력 네. 부분을 강조를 드린 이유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무기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높게 나온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죠. 길어야 7년에서 8년 정도, 심지어는 뭐 2년 3개월, 2년 6개월 정도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을 경우의 법정형도 법정형도 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갔지만 실제 이 부분은 양형 기준도 훨씬 더 엄격하고요. 또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뭐 그거는 이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나온 어떤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처벌 자체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을 새롭게 바꾸지 않더라도 현행 법 체제 아래에서도 무기징역은 안 되더라도 그 뭐 이하의 아주 엄한 처벌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네. 법에 좀 구멍이 뚫린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자체의 처벌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법정형은 높게 되는데 제대로 양형 기준조차 마련이 안 돼 있고 실제 적용된 사례에서 보면 낮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으로 통칭되는 그런 어떤 텔레그램 방들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 단순한 음란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학적인 어떤 행동에 의한 성착취 영상이라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지만 법에는 이 성착취 영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있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느냐 정도만을 따지는데 이게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주빈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가장 무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가했다라는 부분까지 가면 훨씬 더 무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그쪽의 수사 역량을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돈을 내고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에 가입한 회원들 있잖아요. 이들 종범 그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료 회원이라고 돈을 내고 했던 네. 사람들이 좀 단계가 좀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범이라고 하는 거는 조주빈이 이런 종류의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다라는 의미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고, 좀 단계가 낮은 곳에서는 뭐 유료 회원으로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 조주빈이라고 하면 이런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그치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루어지는 학대행 같은데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럼 각각 개별의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할을 나눠서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실제 큰 의미에서 공동정범, 이거는 일반적인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범죄에 있어서 어쩌면 조주빈과 똑같은 아예 책임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을 고른다면 이게 범죄단체 조직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경찰은 그동안에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과 단순 시청한 사람과 약간의 뭐 처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어제 이제 확실하게 일단 시청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텔레그램의 특성 때문이겠죠. 보게 되면 이게 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약간 흠결 내지는 조금 가끔 이게 좀 남용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동 청소년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처벌할 수가 있고 단순하게 보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텔레그램의 특성상 이거를 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본인이 그 어떤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거는 보기만 해도 소지를 하는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단순하게 보기만 했을 때 처벌할 수 없었던 그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처벌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 이 경우에 따라서 미성년자이고 또 이래서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범죄도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파악도 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야의 4.15 총선 대진표가 짜여진 뒤 맞은 첫 주말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다른 당의 이른바 이낙연 마케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을 찾은 이낙연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름을 콕 집어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군산에서도 우리 민주당 후보 원내로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전남 순천에서는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우리 신대지구를 비롯한 해룡 면민들께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당으로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지역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민생당의 한 후보는 이 전 총리와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걸었습니다. 이 같은 다른 당의 이낙연 마케팅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 체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 있습니다. 첫 일정으로 황교안 대표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를 의식한 조언도 했습니다. 그리 선거는 앞서가는 사람보다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불출마를 선언한 뒤 침묵을 지키던 유승민 의원도 수도권 후보를 찾아 나서 선거 유세에 동참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발사체를 쏜 북한이 역시 다음 날인 오늘 아침 이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는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수위를 좀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 사격이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며 시험 사격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이 김 전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번 발사에는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4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쐈는데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일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또 비난을 의식해서 수위를 조절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떠나던 항공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본으로 환자를 옮기려던 항공기였다고요? 네, 사고는 어제 저녁 8시쯤에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떠나던 일본행 비행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라이온 에어 소속의 소형 항공기인데 활주로 끝부분에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은 사고 직후 소방구조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탑승자들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형 항공기에는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 승무원 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 사망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에게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방식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차와 2차 귀화 면접 심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또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그리고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코로나19 유럽 상황과 함께 또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곳이 미국이고요. 또 한 곳, 일본도 최근에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또 한 곳을 지켜봐야 할 나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 세계 상황 오늘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상황부터 보면 물론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보다 이 확산을 빨리 막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또 이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역할이 중요한 것도 또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뉴욕에 대한 강제 격리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거를 엎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부터 우왕좌왕하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뉴욕이 미국 전체에서 어떤 그 아주 뜨거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그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의료가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뉴욕을 완전히 이제 셧다운하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왕좌왕함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하나고요. 또 네. 하나는 뉴욕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뉴욕을 먼저 그렇게 이제 봉쇄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지금 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 해제를 해보겠다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휴가까지 뉴욕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어떤 그 자가격리를 풀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굉장히 좀 뭐 무책임하다, 정치적인 얘기로 지금 방역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크게 확산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는 말은 검사가 지금 잘 이뤄지고 있어서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비판을 받게 됐어요.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하나의 그 요인이지 그게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대로 이제 퍼지는 그 확산을 방역을 못하고 저지를 못하고 그리고 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못한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봐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좀 경제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해서 이쪽 방역과 관련해서는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를? 뭐 지금 11월이 그 재선을 위한 대선 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본인이 어떤 코로나 그 19 사태에 대해서 사령관이다. 지금 이제 전시 사령관으로서 상황을 통제하고 미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결과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환자가 한 13만 7천 명 그리고 사망자는 2,400명 가량이 나온 상황인데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의 한 일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앞으로 뭐 예측이 달라질 수 있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 얘기는 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로도 또 들릴 수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미국 지금 코로나19 대응에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 전문가고 이 분야 미국의 이제 면역 그 호흡기 연구소에서 거의 평생을 일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의견은 굉장히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가면인데 그 가정을 넘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흔들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한마디를 했어요. 이거는 초기 대응을 실패한 거다. 앞으로 뭐 경제안 등과 관련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경제 부분, 특히 이제 전 국민과 기업에 대해서 5천억 달러를 풀고 전 국민에게 뭐 성인은 1,200달러, 뭐 어린이는 500달러를 이제 그 수표로 나눠주겠다. 뭐 이런 등등해서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그리고 이제 국민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반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 책임을 놓고 트럼프에 대해서 초기 대응에 초기에 독감 비슷한 정세일 뿐이다. 그리고 전 세계 뭐 대응 순위를 봤더니 미국이 1위다고 맨 처음 첫 기자회견에 나와서 자랑부터 한 게 그 트럼프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주의 깊지 못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올해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다가 이걸 이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관심은 너무 확진자가 지금 사흘 연속으로 100명 넘게 하루 동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이걸 봐야 될 상황이 됐어요. 예, 배밭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필이면은
24일에 올림픽 연기하자마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일본 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그 검사를 굉장히 꺼려하거나 미루거나 연기해왔다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으로서도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를 하고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문화가 아무리 이제 숨기고 뭐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뭐 따라주고 하는 문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입니다. 네. 미국도 저희가 이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일본도 아베 총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에는 지금 그러니까 올림픽 전과 후 이것도 그런데 올림픽 연기 전과 후 전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최근에 하는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 정치인의 말 바꾸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코로나19라는 그 세계적 대재앙 앞에서 굉장히 겸손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이 조용하더라도 지도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19 미국과 일본 상황을 좀 오늘은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염 위험이 높아서 정부가 당분간 문을 닫을 것을 권고한 시설들이 있죠. 뭐 헬스장이라든가 PC방 같은 곳들인데 정부 지침은 따르지만 그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서초동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손님은 단 한 명뿐입니다. 주말에 미리 예약이 차는 편인데 현재 이렇게 보시면 주말에도 예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이 3분의 1로 쪼그라들자 직원 7명 중 4명을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당분간 영업 중단을 권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더 막막합니다. 정부의 권고가 나온 뒤 손님은 더 줄었지만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곳이 많습니다. 장사를 안 하면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곳 PC방은 임대료 약 600만 원에 인터넷 전용손 사용료 100만 원을 매달 내야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문을 닫게 해야지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될지 그것이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실내 체육시설은 환불 요구가 빗발칩니다. 하루에 평균 한 4-5건 정도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제2금융권에서 1,500만 원 대출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고요.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보다 명확한 대안을 내달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을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해주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오늘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내려진 데 이어 그 밖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17도, 대전 18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까지 가산동 콜센터에서 평소처럼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한 콜센터 직원은 78명으로 금천구는 이들에 대해 오늘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만민중앙교회 60대 교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가 앞으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출발지, 국적, 장단기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모레부터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생계 지원금으로 전국의 70% 정도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약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율됐는데 당초 정부 안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고소득층을 빼고 중산층까지 포함해 1,400만 가구, 3,500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긴급 지원안을 오늘 열리는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를 직접 발표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오늘부터 저희 아침에는 신입 백다혜 아나운서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편안하게 뉴스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